바나나에 있는 이상한 흰 점은 여러분이 달가워하지 않을 거미 둥지예요. GPS가 안 달린 브라질 방황거미 말이에요. 이 녀석은 세계에서 가장 독이 많은 거미로도 알려져 있는 위험한 녀석이에요. 한 번만 물리면 신경계가 바로 차단돼요. 끔찍한 보너스로 메스꺼움과 흐릿한 시야를 얻게 될 거고요. 걱정 마세요. 이 거미는 주로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숨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바나나 상자에 몰래 들어가서 바나나가 여행하는 곳 어디든 여행할 수도 있어요. 자루 속에서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엄마 거미와 아기 거미들이 같이 여행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어요. 오, 좋네요. 통조림 먹어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구더기를 좀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생물들은 온갖 종류의 음식에서 발견돼요. 통조림 토마토? 당연하죠. 버섯 통조림이요? 물론이죠. 구더기들은 여기에 푹 빠져 있어요. 그걸 너무 좋아해서 물기를 뺀 100g의 버섯은 구더기가 20개쯤 있어요.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음식에 있는 소름 끼치는 것들은 사실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FDA에선 초콜릿바 하나당 곤충 부분들이 30개 이상 있어도 괜찮다고 해요. 더 알고 싶으세요? 좋아요. 땅콩버터의 쥐털은 어때요? 맛있겠다. 땅콩버터가 FDA 제품 중 최고로 통제되는 것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한병에서 설치류털이 몇 개 나와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의 직관을 확인해 봅시다. 질문 1. FDA에 따르면 사과버터에 얼마나 많은 곰팡이가 허용될까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곰팡이 12%는 허용돼요. 질문 2. 체리잼에 얼마나 많은 곰팡이가 있어도 괜찮을까요? 점점 심해지는데요. 체리잼은 곰팡이 30%까지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블랙커런트 잼은요? 준비됐나요? 곰팡이 75% 핀 블랙커런트 잼이 FDA 승인을 받았어요. 블랙커런트 잼이 든 땅콩버터는 다시는 먹지 않을 것 같아요.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기도 하면서 동시에 위험하기도 해요. 브로콜리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채소를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만약 브로콜리 안에 위험한 곤충이 숨어있다면요. 가령 흑색 과부거미라면요. 이 녀석의 독은 브라질 방황거미가 무는 것보다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좋진 않아요. 이건 실화인데요. 오하이오주에 사는 한 남자가 브로콜리에서 그런 거미를 발견했어요. 운 좋게도 이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났답니다. 이 거미를 발견한 사람이 지역 동물 보호소에 전화를 했고 오하이오 어나더 찬스 보호소가 이 거미를 입양해서 아주 귀여운 이름을 지어줬어요. 브로콜리요. 잠깐만요. 이젠 거미도 입양을 하나요? 호호호. 곧 크리스마스인데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를 살 거라고요? 그 나무를 집으로 바로 끌고 가기 전에 그걸 철저히 검사하는 게 좋을 거예요. 호두 쿠기에 솔방울 모양의 물건이 나무에 걸려있는 거 보이죠? 나쁜 소식이에요. 이건 누군가의 기숙사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화해서 여러분과 같이 연말을 축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수백 마리의 작은 사마귀를 품고 있는 알주머니예요. 이들과 같은 침대를 쓰고 싶지 않다면 모든 깜짝 놀랄만한 크리스마스 트리 위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세요. 좋아요. 여러분은 위험을 무릅쓰기 싫어서 가짜 크리스마스 트리를 고릅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중요한 건 가짜 나무들은 진짜 나무들보다 불이 날 확률이 3배나 낮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하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조심해야 하고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고 가짜 나무를 여론에 너무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해요. 내연성 모델이 최고예요. 근시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만약 오레오 쿠키나 진기한 디자인을 한 고대의 동전 같다 보이는 걸 본다면 그걸 만지기 전에 안경을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있죠, 이게 무서운 거미일지도 모르거든요. 뭐라고요? 또요? 네, 중국 모래시계 거미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왜 사람들이 이걸 쿠키 거미가 아닌 모래시계 거미라고 부르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이 녀석들은 동남아시아, 멕시코, 과타말라에 살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도 지내는 걸 보니 추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거미들은 덫을 놓는 것으로 악명이 높아요. 굴을 만들고 움직임을 감지하면 쾅 덤벼들죠. 또 이 굴들은 말벌과 같은 달갑지 않은 방문객들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 좋은 소식은요. 우리 인간들은 그들이 지하 감옥으로 끌어들이기엔 너무 크다는 거예요. 많은 소문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독이 되지는 않아요. 휴. 지금 뭐한 시간이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폭로할 시간이네요. 얼마 전 소금물에 딸기를 담근 인기 틱톡 영상이 있었어요. 딸기에서 기어나오는 지렁이 같은 벌레들 때문에 영상은 꽤 역겨워 보였죠. 하지만 모든 딸기에 유충이 가득 차 있다는 건 일종의 괴담이에요. 우선 선정되기 전에 모두 확인되고 흠뻑 씻겨져요. 게다가 이건 초파리인데 꽤 다른 거죠. 중요한 건 딸기가 판매돼서 팔리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면
초파리들을 유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파리들이 아주 작은 알을 낳고 그 알들이 유충으로 변해 새로운 초파리가 돼요. 여기서 핵심은 이 초파리들이 슈퍼마켓, 작은 가게, 심지어 여러분의 부엌 등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여러분이 거의 모든 베리류를 씹을 때마다 그것들도 같이 먹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은 징그럽다고 말하겠지만 전 천연 단백질이라고 말할래요. 농담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식물 유충은 사람들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또 딸기를 소금물에 담글 필요는 없어요. 철저하게 헹구면 충분해요. 덜 익은 음식은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는 리치가 제일 좋은 예입니다. 순진무구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익기 전에 먹으면 독도 좀 섭취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만큼 나쁘진 않지만 이 독소는 여러분의 혈당을 상당히 낮출 수 있어요.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겐 열과 심지어 더 심한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러니 여기서 특별한 건 없고 리치가 잘 익었는지만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사과에 있는 검게 그을린 점은 이 과일을 먹을 수 없다는 진짜 신호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선 그 그을린 반점들은 곰팡이긴 하지만 거칠의 문제일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험한 건 아니니까요. 선택 1. 그 얼룩들을 닦아내고 사과를 씹어먹는다. 선택 2. 사과 껍질을 까서 그걸 씹어먹는다. 사과를 버린 옵션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려는 연어의 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건 그 생선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맛있진 않을 거라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태평양에서 온 연어는 민물에 알을 낳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주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일단 연어가 민물에 들어가면 모든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고 먹는 걸 멈춰요. 그런 연어는 여전히 먹을 수 있지만 품질은 훨씬 떨어지죠. 고치로 추정되는 흰 캡슐이 케일 위에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이봐요. 저녁을 던져버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단순히 이 장차 나비 또는 파리가 될 것을 없애고 케일을 깨끗이 헹구고 샐러드를 즐길 수 있어요. 오, 거의 잊어버릴 뻔했어요. 미리 포장된 샐러드를 조심하세요. 제조업자들은 그걸 씻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씻지 않은 미리 포장된 샐러드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샐러드 회사들은 그 결과들을 숨기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많은 약값을 지불했어요. 갑자기 음료수에 파리가 있는 걸 봤다고 상상해보세요. 수영이라도 하나 본데요? 그냥 끝까지 드시겠어요? 아니면 새 음료수를 따라 드시겠어요? 이건 파리의 성별에 따라 다를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음료에 암컷 파리가 들어가 있다면 몇 분 후에 맛이 지독해질 거예요. 만약 수컷 파리가 여러분의 잔에서 목욕을 하고 싶은 거라면 음료를 상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암컷 파리들은 그 지독한 냄새를 담당하는 특정 페로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리를 바로 건져냈다 하더라도 페로몬 1나노그램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음료는 여전히 원래의 맛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파리의 성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새 잔을 따르고 싶을 거예요. 네, 뱃속에 파리가 있는 건 여러분에게 나쁜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좀 징그럽죠. 여러분 동네에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도 혹시 취약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에겐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오늘 밤은 자기 전에 현관문 손잡이에 호일을 씌울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동안 누군가 몰래 들어오려고 했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호일이 살짝 찢어진 것 같아요. 누군가 여기 왔었던 거고 반드시 또 올 겁니다. 또 다른 옵션은 문 손잡이에 머그잔을 거는 거예요. 손잡이가 돌면 머그잔이 떨어지겠죠. 소음이 일어나 여러분이 잠에서 깨고 침입자를 저지할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의 주된 걱정거리는 최근에 어떤 방문 판매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옆집에서 일한다고 하며 여러분 집 화장실을 써도 되는지 물어봤죠. 여러분은 그때 거절했고 무례하게 군 것 같아 미안했지만 아주 현명한 조치였어요. 미국에서 절도 행각의 약 60%는 원래 알고 있거나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요. 그 판매원은 화장실에 가는 동안 집에 있는 무언가를 조정해서 다시 들어오기가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집의 구조적 짜임새를 확인하고 어떤 좋은 귀중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오늘 휴가 가시는군요. 집을 가능한 한 안전하도록 대비해 두어야 해요. 가득 찬 우체통은 강도가 목표물을 찾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이웃이 여러분의 우편물을 챙겨줘야 해요. 깔끔하게 관리된 건물은 여러분이 항상 그곳에 있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여러분은 항상 잔디를 깎고 울타리를 다듬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 동안 누군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채비를 해야 할 거예요. 만약 겨울이라면 집 주변에 그대로 있는 눈도 표적이 될 거예요. 이웃에게 부탁해서 최근의 활동을 보여주는 가짜 발자국을 만드는 것 또한 억제 효과가 있을 거예요. 훌륭한 최초 방어책으로 작용되는 많은 유형의 울타리들도 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울타리를 따라 뾰족한 입에 관목이 있네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유주에 뛰어들어 날카롭거나 뾰족한 덤불에 떨어지면 즉시 불편함에 비명을 지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침입자가 있다는 게 이웃들에게 알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뭇잎들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옷의 조각들을 잡아줄 거예요. 여러분은 여행 준비 일주일 전부터 미리 하루 종일 무작위로 커튼을 여닫았어요. 명확한 패턴이 없다는 걸 확신시켜서 여러분이 없는 동안 커튼을 열어두는 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재산을 정찰하고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강도들은 각 가정의 동태를 파악하느라 동네를 걷거나 운전하며 며칠을 보내요. 강도들이 정말 싫어하는 한 가지는 이웃의 감시예요. 범죄자들은 정찰을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그런 곳들은 피할 거예요. 돌아오면 정리할 게 있네요. 이제 모든 고가의 전자제품을 창문에서 멀리 치우세요. 훤히 보이는 곳에 가치 있는 물건이 없도록요. 찬장이나 숨은 방 안에 넣으세요. TV는 걱정하지 마세요. TV는 너무 크고 옮기는데 힘이 들어요. 범죄자들은 아이패드와 게임 장치 같은 작은 장치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보석 같은 작고 비싼 물건들은 상자에 넣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두세요. 놀랍게도 아이방이 좋은 곳이에요. 도둑들은 장난감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인정했어요. 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선 전자장치에 있는 모든 일련 번호의 사진을 찍고 목록을 만들어두세요. 95%의 침입은 무력으로 이루어져요. 창문과 문을 보강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기꾼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뒷마당에 있는 모든 스툴, 의자, 사다리를 치우고 차고에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에어컨 실외기처럼 더 높은 출입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거예요. 이게 강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 보강할 필요 없이 쉽게 뗄 수 있어서 입구가 생기거든요. 이를 더 쉽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강도들은 1분 안에 약한 문을 부술 수 있어요. 더 많은 지지를 위해 나무 대신 금속 프레임을 설치하세요. 경첩과 잠금 장치는 도둑들이 포기할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걷어차여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야 해요. 자물쇠는 취약해서 숙련된 도둑이 쉽게 딸 수 있어요. 그걸 제자리에 고정시켜주는 간단한 보호 잠금 장치가 그걸 꼼짝하지 않게 만들어줄 거예요. 차고 문에 있는 경첩들은 바깥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취약하며 경첩에서 핀을 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핀을 뺄 수 없게 조작 방지 핀으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고 머리 위 문은 도둑이 제일 먼저 접근하려는 곳 중 하나예요. 이 문에는 완전히 고정시켜주는 자물쇠가 없어요. 걸쇠에 자물쇠를 부착해서 트랙에 연결해서 제자리에 고정시켜두세요. 차고 문에는 이 옵션이 없으니까 롤러 바로 위에 있는 트랙 중 하나에 구멍을 뚫고 자물쇠를 달아주세요. 강도들은 그 집의 주인을 보호하는 충성스런 수호자인 개를 무서워해요. 한 조사에 따르면 도둑들이 침입한 대부분의 집에는 개가 없었던 걸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강도질하는 동안 주의를 끌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죠.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는 개가 없어요. 하지만 현관문 밖에 개의 밥그릇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도들은 물러날 거예요. 강도들은 자신들의 수법과 기술을 접목했어요. 범죄자 5명 중 4명은 목표물을 찾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구글 지도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요. 집 열쇠가 있는 사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도둑이 확대해서 정확한 측정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열쇠를 만들기에 충분해요. 무선 네트워크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멀리 가 있는 동안 더 강력한 새 암호를 사용하세요. 물질적인 것들만 도난에 취약한 게 아니에요. 암호 및 액세스 코드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도 네트워크를 통해 도난당할 수 있어요. 또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장치가 감염될 수 있는 위협도 있죠.
구글 지도에서 여러분의 집이 보이는 걸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를 입력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거주지의 거리 풍경을 찾아보세요. 옵션 버튼을 누르고 문제 보고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 이미지가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집을 빨간색 사각형으로 덮을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내 집 옵션에서 흐리게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세요. 며칠이면 처리될 거예요. 집에 없는 동안 라디오는 켜놓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도둑들은 집을 정찰하는 수법을 통해 라디오와 TV 소리를 확인해요. 돌아왔을 때 그게 여전히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죠. 결국 아무도 집에 없다는 걸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집에서 활동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옵션은 여러분만의 오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발소리, 대화, 개 짖는 소리 등과 함께 주변 소음을 하루 종일 무작위로 재생하는 거예요. 불을 켜둔 채로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스파이 활동을 하던 누군가가 특히 밤에 여러분의 집을 더 쉽게 알아차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전기세까지 도둑맞게 될 거고요. 여러분은 막 휴가를 떠날 준비가 다 되었고 쓰레기를 버려야 해요. 만약 큰 상자가 있다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게 상자들을 부수세요. 최근에 받은 귀중품에 대한 단서를 숨기세요. 마지막 체크. 문은 다 닫았고 열려있는 창문도 없어요. 이제 드디어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 같은 곳에서 즐기고 있더라도 거기 머무는 동안 사진은 폰에만 남겨두고 돌아올 때 인터넷에 올리세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사진을 공유한다면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게 무의미하게 될 거예요. 근처의 모든 범죄자들이 여러분이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연간 250만 채의 주택이 도둑맞고 있으며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이 없는 주택은 침입당할 가능성이 300% 더 높아져요. 휴식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러분 집에도 하나 설치하는 게 좋은 생각일 거예요. 개들이 생명이라는 게 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 제한된 스펙트럼을 갖고 있지만 색을 보기는 봐요.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보라색을 꽤 잘 보죠. 하지만 주황색, 빨간색, 그리고 녹색을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 강아지 집을 다시 꾸며주고 싶다면 아마도 보라색과 파란색 색조를 고수해야 할 거예요. 동물, 식물, 그리고 인간들, 우리 모두는 사실 연결되어 있고 모두 같은 작은 조상으로부터 진화했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행성의 원래 조상인 루카예요. 38억 년 된 유기체인 모든 생명의 공동 조상의 약자예요. 눈을 감으면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기억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구에서 눈을 감고 15분 동안 휴식을 취하면 그걸 더 잘 기억할 거라는 게 나타났어요. 공부를 하거나 지루한 정보를 기억하려고 할 때 좋은 기술이네요. 여러분의 눈 시작 부분의 분홍색은 사실 세 번째 눈꺼풀의 잔여물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신비한 막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눈꺼풀은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특정 포유류와 조류에 훨씬 더 두드러져요. 하지만 인간에게 이 조직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우리가 결국 이걸 잃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감자가 빛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공장이든 창고든 밭에 있든 대부분 녹색으로 변해요. 이건 식물에게 녹색을 주는 색소인 엽록소를 형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 초록색 감자칩을 본다면 그건 오랫동안 빛에 노출되었던 이 감자들 중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단지 몇몇 녹색 감자칩이 봉지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걸 먹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알고 보니 감자와 감자칩의 녹색 부분은 여러분에게 좋지 않아요. 이 녹색 감자칩을 한두 개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녹색 감자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가벼운 통증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렌지는 오렌지색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의 엽록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애초에 이 감귤류를 녹색으로 만들어요. 이게 성숙하고 익으면서 엽록소는 과일이 서늘한 온도에 노출되면서 서서히 사라져요. 그때 주황색을 띠게 되죠. 하지만 또 이건 전 세계 따뜻한 지역에서 나는 오렌지가 녹색으로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만약 아마존에서 펜, 책 한 권 또는 다른 것과 같은 작은 걸 주문했다면 물건에 비해 너무 큰 상자에 들어있는 걸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우연도 아니고 무작위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복잡한 운송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이건 같은 곳에 들어갈 다른 상자의 크기와 운송 차량의 크기도 고려해서예요. 작은 품목은 다른 상자와 같이 차 내부 공간에 맞는 상자 사이즈에 들어가서 상자들이 사방으로 굴러다니지 않게 하죠. 물리학자이자 발명가인 퍼시 스펜서는 우연히 마이크로파를 발견했어요. 그는 그의 레이더 장비를 위한 진공관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순간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초콜릿바가 녹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고 그래서 마이크로파를 계란에 쏘자 폭발했고 팝콘은 터졌죠. 이렇게 전통적인 오븐보다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음식을 데우는 훌륭한 도구를 발견한 거예요. 원래의 버전에서 오늘날 우리가 플레이도우라고 부르는 점토 같은 물질은 벽지 청소기였어요. 벽지의 그을음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발명되어 팔렸었죠. 그게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미백색으로만 그걸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걸 장난감으로 팔기 시작했을 때 그 물질은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생산되었어요. 오늘날 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으로 살 수 있어요. 뽁뽁이는 처음에 약간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원래는 벽지였어요. 1950년대에 처음 나타났을 때 2명의 엔지니어가 2개의 샤워 커튼을 접착제로 붙이기로 했었죠. 그렇게 작은 공기방울들을 그 사이에 가두게 한 거예요. 그들은 일종의 질감이 있는 벽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유행을 타지 않았어요. 몇 년 후 IBM은 일부 데이터 프로세스를 출하해야 했고 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이때 경이로운 뽁뽁이가 생겨난 거죠. 한 연구에서 단 1분 동안 뽁뽁이를 터뜨리는 게 30분 마사지한 것과 같은 진정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선풍기는 왜 공기를 차갑게 하지 않죠? 온도계를 앞에 두고 터보 모드를 선택해도 온도는 내려가지 않아요. 사실 온도계를 작동하고 있는 부품 옆에 두면 전류 덕분에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선풍기는 공기를 식히지는 않지만 안에 물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물체를 식혀줄 거예요. 선풍기는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순환을 개선해주고 또 증발 속도를 높여주는데 피부에 땀이 나는 걸 포함한 액체를 약간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팬뚜껑 위에 작은 구멍이 있다는 거 알아차렸나요? 처음에는 무작위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건 생명의 은인이에요. 만약 실수로 이 뚜껑을 삼킨다면 이 구멍은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뚜껑이 기도를 완전히 막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밤하늘을 더 자세히 본다면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별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흰색이 가장 일반적인 게 사실이지만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으로도 반짝여요. 하지만 녹색별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별들이 초록빛을 발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초록빛을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별들은 다른 온도에서 탈 때 색깔이 다양해요. 가장 뜨거운 별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반면 가장 차가운 별은 빨간색으로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모두 여러 가지 색깔로 빛나요. 색 스펙트럼의 다양한 부분을 나타내는 다양한 빛의 파장을 방출해요. 우린 그 모든 파장을 따로따로 인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배적인 빛의 파장만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지배적인 색을 의미해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열을 가진 별들은 대부분의 경우 녹색 광자를 방출하지만 그게 녹색으로 보이지 않아요. 한 번에 많은 적색, 녹색, 청색, 그리고 노란색 광자를 발생시키는 걸 처리하려고 할 때 우리의 눈은 그걸 흰색으로 인식해요. 이건 태양과 같은 중간 온도의 별들이 우리에게 희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유예요. 우린 왜 눈을 깜빡일까요? 눈가를 촉촉하게 하고 세척하는 건 확실해요. 눈꺼풀을 감을 때마다 눈물샘은 눈 표면을 쓸어버리는 짠물질을 분비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모든 작은 먼지 입자들을 씻어내고 안구에 노출된 부분들의 윤활유 역할을 하죠. 눈이 더 자극받지 않는 한 보통 4초에서 6초마다 눈을 깜빡여요. 그리고 나서 그걸 촉촉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자주 눈을 깜빡이죠.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에요. 눈을 깜빡이는 게 우리의 뇌를 쉬게 해줘요.
뇌는 항상 많은 걸 처리해야 하므로 중간중간 쉬는 게 공평하겠죠. 그래서 눈을 깜빡이는 건 우리의 뇌를 분당 15에서 20회 정도 구해줘요. 눈을 감을 때 우리는 뇌의 전원이 꺼지고 아주 짧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정신활동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눈을 더 많이 깜빡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손톱이 있나요? 이건 일반적으로 모피, 털, 발톱, 그리고 발굽에서 찾을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케라틴이라고 하죠. 그리고 발톱과는 달리 손톱은 평평하고 넓어서 잠재적인 부상으로부터 발가락과 손가락 끝을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이에요. 손톱은 민감한 부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단단한 뒷면을 제공해서 작은 물체를 더 쉽게 잡고 분리시킬 수 있어요. 손톱이 없는데 어떻게 직소 조각 하나를 집어들거나 안감에 붙은 스티커를 벗길 수 있을까요? 추가 도구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유인원과 원숭이들도 발을 그런 섬세한 작업했어요. 영장류는 아마도 가지를 꽉 잡고 진드기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해서 손톱이 진화되었을 거예요. 산딸기, 블랙베리, 딸기, 체리는 베리류가 아니에요. 베리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3개의 층을 갖고 있어야 해요. 보호용 바깥쪽, 가운데에 육질이 풍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앗을 찾을 수 있는 안쪽 부분. 또 이 식물은 하나의 씨방이 있는 꽃에서 나와야 하고 2개 이상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크랜베리와 블루베리는 베리류예요. 이 범주에 속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은 키위, 바나나, 수박, 토마토, 가지, 그리고 심지어 고추와 같은 더 많은 식물들과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마도 귀와 코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신체 부위라고 들었을 거예요. 이건 피부 변화와 중력의 영향 때문에 일어나요. 몸의 다른 부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변하지만 코와 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처럼 잘 볼 수는 없죠. 약 2천만 년 전 바다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거대한 상어. 1,300만 년 동안 이 60톤의 짐승은 우리 지구의 따뜻한 물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메갈로돈이 여전히 바다의 가장 외지고 가장 깊은 곳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더운 여름날이에요. 바다로 수영하러 가야 할 것 같네요. 완전히 긴장을 풀고 배영을 하며 떠 있어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어요. 물이 여러분의 몸 주위를 기분 좋게 시원하게 해줘요. 가벼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요. 잠이 들 정도로 편안함을 느껴요. 갑자기 뭔가가 여러분의 다리에 부딪혀요. 반쯤 잠든 상태로 깨서 보이지 않는 위험에 직면할 때까지 버둥거리기 시작해요. 다행히도 여러분이 발견한 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느러미와 귀엽게 미소를 띤 주둥이에요. 휴, 그냥 돌고래네요. 야생에서 돌고래를 만난 게 행운인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생물체들이 엄청 가까워서 만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돌고래 피부가 고무 같다고 말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삶은 달걀의 안쪽 부분에 더 가까워요. 그중 하나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짠냄새가 여러분의 콧구멍을 가득 채워요. 근데 돌고래는 땀샘이 없어요. 그건 돌고래는 땀을 흘리지 않고 거의 냄새가 안 난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이 맡는 냄새는 돌고래가 수영하는 물에서 나는 거예요. 바다에 나타난 역사상 가장 크고 사나운 포식자예요. 메갈로돈 상어는 수백만 년 전 멸종되기 전에 수세기 동안 바다를 지배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거대한 상어의 잔해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거대한 바다 짐승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건 보통 사람 손 크기 정도의 거대한 이빨 화석 덕분이에요. 메갈로돈의 뼈대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상어 뼈는 대부분 연골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건 빨리 부패한다는 걸 의미하죠. 다행히도 상어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이빨이 빠지고 다시 생겨요. 한 상어는 일생에 4만 개의 이빨이 나요. 과학자들은 이빨만으로 다양한 종류의 상어종들을 연구할 수 있었어요. 메갈로돈 상어는 약 276개의 이빨을 가졌었어요. 그 이빨들이 빠지고 해저에 떨어져서 수백만 년 동안 머무르며 화석화됐어요. 과학자들이 그 이빨들을 발견했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메갈로돈의 존재에 대한 유일한 실제 기록이에요. 메갈로돈 이빨은 전 세계에서 발견됐어요.
그 시대의 다른 해양동물들과는 달리 메갈로돈이 대륙간을 돌아다녔다는 의미예요.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상어와 해양동물들은 한바다나 해양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죠. 메갈로돈 상어는 열대 및 아열대 바다 사이를 이동하면서 전 세계를 자유롭게 헤엄쳤어요. 메갈로돈 이빨은 남극 대륙에 얼어붙는 차가운 바다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었어요. 메갈로돈이 영화나 TV쇼에 출연할 때 거대한 버전의 백상아리처럼 묘사되죠? 과학자들은 전에 메갈로돈과 백상아리 둘 다 하나의 공통 조상의 후손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메갈로돈은 백상아리의 조상인 넓은 이빨의 마코상어의 최대 적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건 메갈로돈이 결국 백상아리와 그리 비슷해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걸 의미해요. 실제로 메갈로돈은 더 육중하고 위협적인 체격을 주는 긴 등지느러미와 함께 백상아리보다 더 짧은 주둥이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둘 다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사시대에도 날고기 덩어리를 손에 들고 수영하러 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지금도 안전하지 않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깊은 곳에 메갈로돈이 숨어있든 아니면 영원히 사라졌든 어린 사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또 둘 다 큰 해양 포유류를 쫓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분명 같이 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갈로돈이 기분이 나빠져서 실수로 친구를 먹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알 수 없죠. 이 둘은 사냥 스타일이 달랐어요. 백상아리는 먹이를 향해 곧장 뛰어들어 노출된 다리나 배밑 같은 가장 부드러운 곳을 노리는 걸 선호하죠. 가끔 고래 같은 좀 더 큰 동물의 뼈에 이빨 전체가 박혀있는 게 발견되기도 해요. 수영을 하는 데 쓰는 주요 부분들이 없다면 불쌍한 바다 동물들은 무력해지고 탈출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고래는 메갈로돈의 식단의 작은 부분일 뿐이었어요. 바다표범, 바다소, 오징어, 돌고래, 다른 상어들. 메갈로돈은 입으로 무작위로 헤엄쳐오는 작은 물고기 때도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푸짐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 후에 먹는 맛있는 간식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심지어 그 거대 거북들도 두꺼운 껍데기 안에서 안전하지 않았어요. 메갈로돈은 아마도 그걸 매일 대단한 도전으로 여겼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고대 상어의 사냥 스타일을 알아내보려고 했어요. 이 기술로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의 공격 스타일이 오늘날의 상어들과는 매우 다르다는 걸 발견했어요. 현대의 상어들은 먹이의 가장 취약한 부분, 예를 들어 물개의 부드러운 아랫배로 직진해요. 메갈로돈의 이빨은 연골의 더 단단한 부분을 물어뜯는 데 특별하게 적합했어요. 그래서 증거는 메갈로돈이 먼저 먹이의 더 단단한 지느러미를 씹어서 마지막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헤엄칠 수 없게 만들었을 거라는 걸 보여줘요. 어떤 사람들은 메갈로돈이 바다의 깊은 곳에 도사리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일 가능성은 낮아요. 메갈로돈은 온수종이라 깊은 바다의 차가운 물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메갈로돈의 잠재적 먹이의 대부분은 얕은 물에서 살아서 메갈로돈이 깊은 해수면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적을 거라는 걸 의미해요. 간단히 말해 만약 오늘날에도 메갈로돈만큼 큰 동물이 살고 있었다면 지금쯤 그걸 발견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메갈로돈과 마주칠 가능성은 낮아요. 이 상어는 우리처럼 따뜻한 해안과 바다를 선호했어요. 심해에서 사는 건 이들에겐 너무 추운 데다 음식도 부족할 거예요. 또 몸 전체가 그 아래의 거대한 수압에 짓눌리는 걸 피하기 위해 진화해야 할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있을 것 같진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만약 상어와 마주친다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상어가 여러분을 잡아먹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메갈로돈에겐 여러분은 너무 작은 식사예요. 친구 몇 명이랑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녀석은 길이가 15m가 넘는 고래를 먹어요. 근데 해변 파티를 열고 있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요. 수영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해변에서 상어는 씹지도 않고 몇몇 사람들을 거대한 입으로 퍼먹으면서 슬금슬금 다가올지도 몰라요. 메갈로돈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은 두 개의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크다를 의미하는 메가스와 이빨을 의미하는 오돈이에요. 합쳐서 큰 이빨을 의미하는데 확실히 이름값을 하죠.
그 씹는 것 하나가 사람 머리와 같은 크기예요. 총 276개의 거대한 이빨이 5개의 무시무시한 줄에 걸쳐 있었죠. 모든 역사에서 오직 몇 마리의 검치 호랑이와 티라노사우루스만이 일관적으로 더 큰 이빨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게 제가 보고 싶은 대결이에요. 메갈로돈은 수백만 년 전에 사라졌어요. 커다란 이빨만 현대 고고학자들이 찾을 수 있게 남긴 채 말이죠. 말 그대로 흔적도 거의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어요. 과학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수면이 떨어지고 바다의 온도가 빠르게 내려갔다고 믿고 있어요. 바다가 차가워지면서 모든 해양 생물의 3분의 1 이상이 사라졌고 먹이사슬의 바닥에 있는 동물들의 수가 급감했어요. 이게 꼭대기에 있는 굶주린 포식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미안해 얘들아. 태양을 좋아하는 이 상어들에게도 너무 추워졌고 따뜻한 물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번식하는 게 어렵게 됐죠. 메갈로돈은 보통 거대한 백상아리의 일종으로 묘사되지만 이건 흔한 속설일 뿐이에요. 사실 오늘날의 백상아리의 조상들은 메갈로돈과 같은 시기에 존재했어요. 하지만 둘은 친한 친구가 아니었고 심지어 서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백상아리는 더 작은 크기와 민첩성을 이용해 메갈로돈의 먹잇감을 빠르게 잡아채는 더 나은 사냥꾼이었어요. 또 자기 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메갈로돈 새끼도 먹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멸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백상아리는 정면 대결에서 다 자란 메갈로돈의 상대가 되지 못했지만 먹이를 훔치는 건 확실히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걸로 메갈로돈에게는 더 큰 물고기와 고래들만 남았지만 고래들이 더 시원한 새로운 바다로 헤엄쳐가면서 먹이 공급은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고래들은 우리의 친구인 메갈로돈을 남겨두고 더 추운 기온을 선호하도록 적응했죠. 메갈로돈은 굶주리거나 빙하기 전에 얼어 죽었어요. 메갈로돈은 백상아리보단 현대의 황소상어에 가까워요. 짧은 주둥이와 납작한 아래턱, 그리고 거대한 무게와 크기를 지탱하는 큰 가슴 지느러미를 갖고 있었죠.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이 상어들은 사실 가정적이었어요. 플로리다, 메릴랜드, 파나마에서 몇몇 메갈로돈 보육원이 발견되었어요. 얕은 물에서 새끼를 낳았죠. 이 지역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메갈로돈 이빨로 이걸 알 수 있었어요. 유모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탑은 비행선을 위한 도킹 스테이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비행선들이 미래의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건널 판자, 탑승 수속대, 세관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비해 바람이 너무 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포기했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멈추지 않는 폭포인 엔젤 폭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건기 동안엔 떨어지는 물이 가끔 땅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요. 지구에서 들린 가장 신비한 소리 중 하나는 블루비였어요. 1997년에 발생했고 해양 동물들의 소리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는 소리치고는 너무 컸어요. 블룹은 1분 동안 계속됐어요. 낮은 우르릉거림에서 시작되었고 그 후 주파수가 높아졌어요. 남극 대륙은 거대한 얼음들판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밑에는 거대한 대륙이 있어요. 다른 대륙들처럼 화산, 산, 계곡이 있다는 뜻이죠. 과학자들은 최근 남극 대륙에 거대한 산맥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만약 수많은 화산들 중 어느 거라도 폭발한다면 표면 얼음의 거대한 부분이 녹아 바다로 가는 얼음 유출량이 증가될 거예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의 해안 지역에 범람할 겁니다. 바닷물 또한 교란되어 해양 생물들이 위험에 빠지게 될 거고요. 하지만 이 모든 화산들은 현재 휴면 상태에 있어요. 남극에서의 하루는 이 대륙에서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남극에는 1년 내내 단 한 번의 일몰과 일출만이 있어요. 초기 지구는 녹색이 아니라 보라색이었을지도 몰라요. 고대 미생물들이 햇빛을 흡수하기 위해 엽록소가 아닌 다른 분자들을 사용했다는 이론이 있어요. 이 분자들이 아마도 살아있는 유기체들에게 보랏빛을 띠게 했을 거예요. 석기 시대 동안 중앙유럽의 전체 인구는 약 1,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요즘의 중형 크루즈 여객선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무게가 약 1.5조 태양 질량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태양 질량 하나는 우리 태양 하나의 질량이에요. 이 무게의 아주 작은 부분은 은하 중심에 있는 400만 태양 질량의 거대 질량 블랙홀과 2천억 개의 별들이에요. 나머지는 신비롭고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에요. 만약 북극의 모든 얼음과 빙하가 동시에 녹는다면 해수면은 26층 건물의 높이만큼 상승할 거예요. 검은색과 자외선에서 익은 바나나는 밝은 파란색으로 보여요. 이건 과일이 익을 때 분해되고 있는 엽록소 때문이에요. 지각판의 움직임 때문에 태평양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대서양은 그만큼 커지고 있어요. 오늘날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 이후 세계에는 단 2개의 빙상만이 남아있어요. 첫 번째는 그린랜드 빙상이에요. 두 번째는 남극 대륙으로 거대하죠. 멕시코와 미국 대륙을 합친 크기예요. 쓰나미 파도는 종종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가요. 얕은 물에 도달할 때까지 수면 위로 몇 센티미터 이상 올라오지 않아요. 하지만 바다가 깊을 때 장거리 여객기만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얕은 물에서 사는 산호는 태양으로부터 자신만의 보호막을 생산해내요. 보호막이 없다면 햇빛은 산호 안에 살고 있는 해조류를 해칠 거예요. 산호는 주요 먹이원인 이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형광빛을 냅니다. 이 과정이 선크림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죠. 지구상의 모든 화산 활동의 거의 90%가 바다에서 일어나요. 남태평양에는 사람들이 아는 가장 큰 화산 밀집 지역이 있어요. 1133개의 화산 원뿔이 있는 화산무리가 하나 있어요. 모두 활화산이고 뉴욕주 크기만한 지역에 들어 앉아 있어요. 베링해 중앙에 있는 잼추크 협곡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수중 협곡이에요. 해저에는 세계의 모든 박물관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보물들과 유물들이 있어요. 1900년 가장 큰 허리케인 중 하나가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만을 강타했어요. 그러고 나서 플로리다와 텍사스까지 갔고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허리케인으로 여겨지게 되었죠. 처음 발견된 건 8월 27일이었고 여러 날 동안 지속됐어요. 텍사스 해안에 도달했을 때 이 폭풍은 4등급 허리케인으로 변했어요. 허리케인은 사피르 심슨 풍속 등급이라고 불리는 걸 사용해 풍속과 강도에 따라 분류하는데요. 1에서 5까지의 5등급이 있는데 1이 제일 약하고 5가 제일 세요. 갤버스턴 사람들에겐 오클라호마와 캔자스까지 퍼진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할 날이 채 4일도 되지 않았어요. 그 후 그 거대한 허리케인은 그레이트 플레인스로 이동했고 뉴 잉글랜드 오데호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캐나다 남동부에 도달했어요. 폭풍우가 너무 심해서 3,600채 이상의 집들이 폭풍을 견딜 만큼 튼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어요. 당시 인구수를 고려하면 수백만 채는 아니더라도 수십만 채의 가옥이 파괴된 것과 같아요. 캐나다 스포티드 호수예요. 사람들은 여기를 캐나다에서 가장 마법 같은 곳이라고 불러요. 겨울과 봄에는 다른 것과 똑같이 생긴 평범한 호수예요. 하지만 물이 증발하기 시작하는 여름에 그곳에 가보세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파란색, 녹색, 노란색 점이 있는 물방울 무늬 풍경이 있을 겁니다. 여름 동안 300개가 넘는 웅덩이가 생기고 다 마법 같아 보일 거예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치유 특성을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선명한 색깔에 대한 설명은 순전히 과학적이에요. 각각 높은 농도의 다른 미네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태양 내에 살아요. 태양의 대기는 보이는 표면 너머 멀리까지 뻗어 있어요. 그리고 비록 지구가 1억 4,966만 8,992km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태양의 대기가 닿는 거리에 있어요. 오로라는 태양의 하전 입자가 지구의 자기장에 걸려 그 근처 상층 대기에 충돌할 때 발생해요. 지구는 자전 속도를 점차 늦추고 있습니다. 100년당 17밀리초의 급하지 않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낮이 길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1억 4천만 년이 지난 후에야 지구의 하루가 25시간 동안 지속될 거예요. 지구의 최남단 대륙인 남극은 5번째로 큰 대륙이에요. 하지만 지구상 담수의 거의 70%와 전 세계 얼음의 90%를 포함하고 있죠. 남극 대륙도 사막으로 분류됩니다. 지구상의 많은 암석들은 화성에서 기원해요.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 남극 대륙,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몇몇 운석의 화학 성분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이 암석들이 붉은 행성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죠.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성은 덴마크에 있어요. 이걸 만든 30명의 모래 조각가들은 5,000톤 이상의 모래를 사용했어요. 내구성을 더 높이기 위해 접착제층과 함께 점토 10%를 첨가했어요. 길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겨울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게 만들었죠. 흡수되지 않는 몇몇 광자들은 다시 방출되고 그 파장은 우리가 보는 색을 결정해요. 어떤 물질을 햇빛에 또는 더 높은 에너지의 광자에 노출시킬 때 그게 색소포를 손상시켜 특정 파장에서 광자를 방출할 수 없게 돼요. 빨간색 물질이 햇빛에 제일 많이 옅어져요. 이 색소포는 나머지 파장의 광자를 닦아내는 방식으로 붉은색을 발산합니다. 매일 60톤에서 100톤의 우주 먼지가 지구 표면으로 떠내려와요. 이 작은 우주 입자들은 대부분 먼지와 얼음으로 만들어진 혜성에 의해 방출돼요. 태양이 이 얼음을 증기로 바꿀 때 남은 먼지가 지구로 내려옵니다. 모든 이야기는 두 가지 면이 있죠. 마치 일반 화장솜처럼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질감이 다른 두 면이요. 하나는 부드러워서 얼굴에 민감한 부분, 예를 들어 눈 같은 데 써야 해요. 거친 쪽은 덜 민감한 부위에 화장을 지우고 세안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마 같은 곳 말이에요. 만약 집에 녹색 나무가 있는 걸 좋아한다면 아마 화분 바닥에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챘을 거예요. 녹색 친구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구멍 때문이에요. 이게 배수에 아주 중요해요. 이 구멍도 덕분에 식물을 망가뜨릴 수 있는 정체된 물의 축적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구멍들 덕분에 뿌리는 화분의 한계를 넘어 자라고 확장될 수 있어요. 비행사 선글라스 대부분에 녹색 렌즈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이건 선글라스의 기원과 관련이 있어요. 선글라스는 1930년대에 처음 나타났어요. 그 전에 주종사들은 공중에 있는 동안 눈을 보호하기 위한 고글을 썼어요. 높은 고도와 눈부신 태양과 영하의 기온은 비행사 눈에는 엄청난 시련이었죠. 고글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외부 공기와 고글 안에 공기 사이의 온도 차이가 커서 렌즈에 김이 끼어 조종사의 시야를 가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슈앤롬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가벼운 금속 프레임으로 둘러싸인 티어드롭 렌즈를 고안했어요. 이 렌즈가 짙은 녹색이었는데 조종사들이 구름선 위로 비행할 때 문제가 되었던 푸른 빛을 이 색이 차단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녹색 렌즈는 눈부심을 줄이고 대비와 선명도를 향상시켜줘요. 운동화 옆쪽의 구멍들, 그게 정말 필요한가요? 그건 발이 시원하게 있을 수 있도록 신발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걸로 신발을 스타일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끈을 묶을 수도 있어요. 페트병에 홈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먼저 차가운 물을 마실 때 밖이 더우면 병에 물방울이 많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경기를 하는 등 운동할 때도요. 손에 땀이 나는데 병 표면이 매끄럽다면 그걸 잡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 홈들은 그립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러한 홈 덕분에 제조업자들은 더 얇은 플라스틱을 쓸 수 있어요. 즉, 전체 생산에서 필요한 자재가 적어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플라스틱은 병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단해요. 나무꽃 옷걸이는 멋져 보이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삼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옷장에 좋은 향기를 가져다줘요. 게다가 벌레도 물리쳐주고요. 또한 꽤 단단해서 재킷과 같은 무거운 옷에도 유용해요. 그리고 잘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거예요. 치약 바닥에 색색의 정사각형이 있다는 걸 알아챈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블럭들은 대부분 파란색, 빨간색, 녹색 그리고 검은색인데요. 이것들은 조립 라인의 제조 기계들이 치약을 언제 어디를 자를지 인식하고 튜브의 끝을 봉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아이마크예요. 어떤 부츠는 윗부분과 뒷부분에 고리가 있어요. 관심을 끌기 위한 패션 같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제조사들이 재미로 첨가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 고리들은 실제 목적이 있어요. 이걸로 신발을 신을 때 신발을 위로 당길 수 있어요. 게다가 쉽게 걸을 수 있고 끈을 더 잘 지지하기 위해 고리를 쓸 수도 있죠. 고백 시간이에요. 진공청소기와 함께 들어있던 부속품 기억나세요? 여러분도 그걸 어딘가에 따로 두고 다시는 안 썼던 것 아닌가요? 그것들은 사실 집을 청소할 때 꽤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보통의 장치들로는 가끔 닿기 힘든 특정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채소 필러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요. 하지만 당근이나 감자의 껍질을 벗긴 것 외에도
양파에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게 칼로 한 것보다 더 빠를 수 있고 게다가 양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덜어줄 거예요. 어떤 트레이닝 셔츠들은 목 부분에 매우 독특한 게 있어요. 옷깃 가운데에 보이는 V자 모양의 바늘단 말이에요. 옷단과 소매의 골과 비슷하게 골이 지게 되어 삽입된 이걸 사용하면 옷을 더 쉽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양도 망가지지 않죠. V자 골은 늘어나서 스웨터를 입는 사람이 목을 넣을 수 있게 해줘요. 이것의 또 다른 목적은 땀을 흡수하는 거였어요. 초기 버전에서는 트레이닝 셔츠의 옷깃 앞과 뒷면에 모두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뒤쪽 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V자 골은 제조업체가 이전에 추가하던 골이 지게 짠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칼라의 V자를 꿰매기 시작하면서 장식적인 요소가 됐어요. 음식 포장지에 보이는 밝은색의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는 음식이 포함하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또는 특정한 맛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에요. 소비자가 해독해야 하는 비밀 코드도 아니고요. 사실 인쇄 기술자들을 위한 거예요. 이건 공정 제어 패치 또는 프린터 컬러 블록이라고 불리는데요. 식품 포장을 인쇄하는 동안 제조업자들은 인쇄 잉크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그 색깔 블록을 사용해요. 인쇄하는 블록의 색상을 비교해 인쇄하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고 인식 가능한 품질을 갖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프린터는 4가지 색상만 써요. 노란색, 자홍색, 청록색, 검은색을요. 일부 프린터에는 녹색, 주황색 및 보라색과 같은 추가 색상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특정 패키지에 여러 개의 원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각 잉크색을 테스트하죠. 공책의 여백은요, 메모하고 쓰기 위한 일종의 지침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쥐로부터 문서 작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해낸 거였어요. 쥐는 사람 집에 꽤 흔한 거주자들이었어요. 쥐들의 식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걸 포함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 종이와 같은 것도요. 그래서 사람들은 쥐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줄 일종의 에피타이저로 넓은 여백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쥐들이 글이 적힌 메인 요리를 먹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양복의 노치 라펠 가까이에는 단추구멍이 있어요. 제조업자들은 그걸 양복을 망가뜨리지 않고는 열 수가 없게 봉제해둬요. 그리고 다른 옷깃과 비교해보면 그 한 옷깃은 아무런 실마리도 없이 완전히 매끄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양복 재킷에서만 이렇게 짝이 없는 단추구멍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캠프용 셔츠, 피코트, 다른 옷 부분에도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옷깃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제일 초기의 것들은 19세기 초에 나타났어요. 이전에는 남자들은 대부분 컬러가 높은 옷을 입었어요. 맨 위까지 단추를 채웠겠죠. 더운 날 동안 단추 스탠스를 느리고 옷깃을 접고 윗단추를 잠그지 않은 채로 두곤 했어요. 이렇게 더위를 식히면 접힌 부분은 가슴에서 대칭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걸 옷깃으로 알고 있죠. 사람들은 옷깃을 생각해낸 후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한 단추구멍 사용을 중단했어요. 예를 들어 거기에 꽃을 꽂을 때는 말고요. 그래서 양복 제작자들이 그걸 패션적인 특징으로 남겨둔 거예요. 티백, 이게 뭘 위한 건지는 꽤 쉽게 추측할 수 있지만 신발을 하루 종일 신고 난 후 발에서 냄새가 난다면 유용할 수 있어요. 티백은 물론 안 쓴 걸로요. 신발에 밤 동안 넣어두세요. 여러분이 깨어날 때쯤이면 티백이 원치 않았던 냄새를 효과적으로 흡수했을 거예요. 바인더 클립도 기본적인 용도 외에도 유용한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을 집어 함께 보관할 수 있어요. 종이 클립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팔찌가 부러졌고 그걸 고정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클립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걸 팔찌의 양 끝에 하나씩 꽂고 잘 연결해 주기만 하면 팔찌는 준비된 거예요. 자신의 몸에 대해 다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나요? 정답마다 1점을 더하고 나중에 점수를 알려주세요. 갈색 달걀이 흰색 달걀보다 영양가가 더 높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갈색 달걀이 흰색 달걀보다 더 건강에 좋다는 연구는 없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달걀 껍질의 색깔이에요. 달걀 껍질의 색깔은 영양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달걀 종류와 관련이 있어요. 보통 흰 깃불을 가진 닭이 흰알을 낳습니다. 집에 있는 먼지 중 많은 양이 몸에서 떨어진 피부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징그럽죠? 이건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거짓이에요. 바닥에 피부 조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집먼지는 다른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캐나다 가정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섬유, 머리카락, 건축 자재, 곰팡이, 꽃가루, 곤충의 신체 부분, 그리고 재가 그 일부라고 합니다. 복잡한 고속도로 근처나 건설 지역에 있는 집이 숲 한가운데 있는 집보다 먼지가 더 많은 것으로 볼 때 이치에 맞아요. 피부는 우리의 가장 큰 장기이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에요. 장을 펼치면 꽤 클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니에요. 피부를 이길 순 없어요. 성인은 3.5kg의 2평방미터의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피부가 없는 우리 모습은 생각할 수 없어요. 피부는 단지 우리 몸을 가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숨쉬기와 삼키기를 동시에 할 순 없다.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걸 듣고 직접 시도해 보시겠죠? 목구멍에는 생존에 중요한 두 개의 통로가 있어요. 화려한 의학적인 이름은 제쳐두고 기도와 식도라고 부를게요. 동시에 호흡과 삼킴을 하는 걸 예방해요. 그렇지 않으면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아요. 때때로 기침을 하고 음식 조각이 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인간은 독특한 지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혀 무늬도 가지고 있다.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인간의 혀는 음식을 맛보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해요. 또한 질감이 독특해요. 사람들은 지문, 음성 스캔, 홍채 스캔과 같은 생체 인식 시스템을 인증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식별 및 검증 단계에 중요해요. 혀무늬는 독특해서 복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체 인식 시스템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안의 목적으로 혀무늬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금고나 전화기를 혀무늬로 잠그는 걸 상상해보세요. 성인은 매주 3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낸다.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성인은 매주 3시간 9분을 화장실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건 운동하는 데 쓴 시간보다 더 많아요. 천천히 일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죠. 잠을 자는 동안 1년에 8마리의 거미를 삼킨다.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믿지 마세요. 우리와 거미 모두에게 다행히도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푹 주무세요. 대부분의 거미들은 일부러 인간에게 다가오진 않아요. 게다가 자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진동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거미는 그저 자신의 서식지에 살면서 여러분이 방을 같이 쓰는 룸메이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이건 거짓이에요. 허벅지 뼈는 수천 킬로그램의 힘을 견딜 수 있다. 이건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네, 이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허벅지뼈라고 부르지만 실제 이름은 대퇴골입니다. 이 뼈는 다리 윗부분에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뼈가 잘 부러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해부학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뼈예요. 첫 번째는 두개골의 측두골입니다. 첫 번째가 궁금하셨다면요. 어쨌든 허벅지뼈는 몸무게의 30배를 지탱할 수 있어요. 아마도 대퇴골이 인간의 몸에서 가장 길고 큰 뼈이기 때문일 거예요. 면도하면 털이 다시 더 두껍게 자란다고 믿나요?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왜 거짓인지 알려드릴게요. 전문가들은 면도가 모발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털이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뿌리는 그대로 있어요. 면도는 윗부분만 잘라요. 면도를 한 후 털이 잘려서 뭉툭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더 두꺼워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도 5초 안에 주워 먹으면 안전하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 걸 정당화하는 최고의 방법을 망쳐서 죄송해요. 하지만 5초룰 같은 건 없어요. 연구원들은 상당한 양의 박테리아가 5초 안에 음식으로 옮겨진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음식의 습기는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박 한 조각과 감자칩을 바닥에 떨어뜨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왜 두 개를 같이 먹는지 어떻게 둘 다 떨어뜨렸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이 예를 계속해볼게요. 수박은 감자칩보다 더 오염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박은 수분이 더 많기 때문이죠. 수박의 표면은 박테리아를 더 쉽게 옮겨요. 금발과 빨간 머리는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쉬운 문제죠? 이건 거짓이에요. 빨간 머리나 금발머리는 열성 유전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될 수 있어요. 만약 두 부모 모두 올바른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 세대는 금발이나 빨간 머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유전자들은 희귀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말 그대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라져야 해요. 그래서 가능성은 낮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탈수된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모닝커피를 즐겨도 돼요. 네, 커피 마시고 나서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몸에서 더 많은 물이 빠져나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카페인의 효과에 대해 이루어진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중 일부는 하루에 적당한 양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탈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걸 밝혀냈어요. 요거트를 먹는 것은 소화를 돕는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거짓일까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요거트를 잘 골라야 해요.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음식입니다. 장에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좋은 박테리아죠. 요거트를 먹는 것만으로는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갖추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소화기관을 긍정적으로 지원합니다. 모든 요거트가 다 같은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일부는 설탕이 들어있거나 사탕이나 쿠키와 같은 토핑이 함께 나옵니다. 평범한 걸 선택하세요. 머리를 자주 자르면 머리카락이 더 빨리 자랄 것이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머리카락이 더 빨리 자랄 테니까 자른 머리 때문에 울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머리카락의 성장률은 얼마나 자주 머리를 자르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의 평균 성장률은 하루에 3mm예요. 게다가 나이 호르몬, 심지어 1년의 어떤 시기인지에도 영향을 받아요. 이 새로운 사실을 알고 미용실 예약을 연기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자연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놀라운 세상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14점 중 몇 점을 얻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메머드가 여전히 지구를 배회할 때 지어졌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이건 사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는 약 4,000년 전, 그러니까 털복숭이 메머드가 멸종하기 전 약 500년 전에 지어졌어요. 메머드의 마지막 서식지로 알려진 곳은 북극해의 춥고 버려진 랭겔 섬이에요. 아마 오늘날만큼 춥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구에는 은하수에 있는 별들보다 더 많은 나무가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은 우리 행성에 약 4천억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믿었지만 더 최근의 연구에서 3조 그루 이상의 나무가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 그건 1인당 420그루의 나무가 되는 셈이에요.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의 경우 지구상의 나무보다 30배 적은 약 1천억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보는 나무들은 모두 독립적인 것이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이건 사실 거짓이에요. 지구상의 90%의 나무는 실 같은 균사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경고 신호를 보내고 또 이걸 통해 영양분을 교환해요. 지하 인터넷 같은 거죠. 또 예를 들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생명체인 판도와 같은 유기체도 있어요. 마치 울창한 사시나무 숲같이 보이죠? 사실 이건 뿌리가 지하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나무예요. 우리는 공룡들이 수억 년 전에 마시던 것과 같은 물을 마신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 맞아요. 지구상의 물 중 극히 일부만 완전히 증발했어요.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새로워지죠.
그래서 매머드, 공룡, 그리고 수십억 년 그 전에 뭐가 있었든 간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물을 마시고 헤엄쳤어요. 그것들이 물에서 뭘 했는지는 말할 것도 없죠. 안타깝게도 물엔 우리가 그들에 대해 더 알아낼 수 있는 고대 생물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요. 번개는 절대 같은 곳을 두 번 치지 않는다. 여기에 한번 내기해 보실래요?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아니라고 했다면 잘하셨어요. 번개는 원하는 만큼 같은 곳을 여러 번 칠 수 있어요. 무작위로 보일 수 있지만 하늘에 방출되는 방전은 뇌우 지역에서 가장 높은 물체를 향해 당겨져요. 또 이 물체가 만들어진 물질도 중요해요. 건물의 필외침이 대부분 구리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 금속들은 가장 전도성이 높은 물질 중 하나여서 번개를 아주 효율적으로 끌어당겨요. 모든 사막은 덥다. 이제 이건 쉽죠? 그쵸?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오해라고 했다면 맞추셨어요. 사막은 온도가 아니라 성장과 생명의 유무에 따라 자격이 주어져요. 가장 잘 알려진 사막은 물론 사하라 사막이며 실제로 엄청 더워요. 세계에서 실제로 가장 큰 사막은 사하라 사막의 거의 2배 크기인 남극 대륙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미지근하다고조차 할 수 없죠. 여기는 극지방 사막이며 지구상에는 몇 개의 다른 사막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린랜드요. 지하에는 두꺼운 층으로 지구 전체를 덮을 충분한 금이 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믿으세요. 왜냐면 사실이거든요. 1950년 이래로 인류는 거의 20만 톤의 금을 채굴해왔어요. 만약 이 모든 금속으로 큐브를 만들었다면 높이와 폭이 21.3m가 될 거예요. 과학자들의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지구 중심부에 엄청난 양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 금속은 지구 전체를 덮기에 충분하고 금은 사람들 무릎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문제는 거기서 채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캔다고 해도 전 괜찮아요. 달과 화성은 지구의 바다보다 더 잘 지도화되어 있다. 자, 이게 사실일 리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맞아요. 비록 여전히 그 표면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지만 우리는 달과 화성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갖고 있어요. 여전히 지구 바다의 80% 이상은 지도도 없고 탐사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수십억 톤의 물 아래에 있는 압력, 추위, 그리고 부족한 빛으로 인해 바다를 제대로 연구할 수 없어요. 용암은 항상 빨갛다. 또 무슨 다른 색이 있겠어요. 그쵸?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이건 오해예요. 보통 용암은 붉은색이나 주황색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지구 깊은 곳에서 나온 녹은 암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용암이 파랗고 빛나는 화산이 있어요. 하지만 오직 밤에만 그래요. 낮에는 평범해 보여요. 비밀은 없고 단지 수톤의 유황가스가 있을 뿐이에요. 이 화산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 분화구 호수가 있어요. 그곳의 물은 엄청난 청록색이어서 당장에 뛰어들고 싶지만 아마 이미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짐작하셨을 거예요. 화산의 불 또한 파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파란 불로 높이가 4.9m예요. 가스레인지 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여기에서 원리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밤에도 무지개를 볼 수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여전히 사실이며 심지어 이 현상에 대한 이름도 있어요. 달무지개. 또 달물이라고도 불리며 이 현상은 극히 드물게 일어나요. 소나기가 내린 후 맑은 달밤에 나타날 때를 제외하고는 일반 무지개와 비슷해요. 불무지개라고 불리는 게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당연히 있죠. 하늘에 떠있는 구름들이 마치 불타오르는 다색의 폭포처럼 무지개의 모든 색으로 칠해진 것 같아 보이는 아름다운 현상이에요. 조건이 맞는 경우에만 발생하는데 그게 아주 구체적이에요. 적도에 가까이 있어야 해요. 날씨가 맑아야 해요. 하늘에 깃털 같은 구름이 있어야 해요. 태양이 지평선 위로 58도보다 더 높이 떠 있어야 해요. 이런 구름들은 얼음 결정체로 만들어졌어요. 태양 광선이 여기에 닿을 때 입자들이 빛을 굴절시켜 무지개를 만들어내요. 우와, 무지개 나무라는 게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제가 이걸 의심하게 만들었다면 기쁘네요. 왜냐면 이건 포토샵 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레인보우 유칼립투스예요. 그리고 껍질이 말 그대로 모든 무지개 색을 갖고 있어요. 이 유칼립투스는 매년 다른 때에 껍질을 벗어요. 오래된 부분이 떨어질 때마다 나무는 먼저 아래에 숨어있던 밝은 녹색 나무 껍질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색깔로도 변할 수 있어요. 다양한 색조가 있어요. 주황색, 밤색, 파란색, 심지어 보라색도요. 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제 말을 믿는 게 맞을 거예요. 캘리포니아에는 바위가 스스로 움직이는 사막 평원이 있어요. 한때 이 평원은 호수의 바닥이었지만 그 후 말라버렸고 건조한 황무지가 됐어요. 가끔 여기에 비가 내려 계곡 전체가 물에 잠겨요. 밤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고 물은 얇은 얼음층으로 덮여요.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면 얼음이 부서져 조각나서 바람이 그걸 이리저리 밀어내요. 이 얼음 조각 중 일부는 작은 바위들을 데리고 가요. 얼음이 영원히 녹고 물이 증발하면 남은 건 마치 바위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은 흔적뿐이죠. 진흙 웅덩이는 움직일 수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 세계에 있는 진흙 웅덩이 하나는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아직도 몰라요. 1년에 약 6.1m의 속도로 움직이며 캘리포니아의 샌안드레아 단층 근처에서 여행을 시작한 걸로 보여요. 사람들은 이 행진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 서서히 다가오는 자연재해도 스스로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해야 할 성가신 웅덩이가 하나 있네요. 만약 재채기를 하고 싶지 않다면 손가락으로 콧날이 있는 곳에 피부를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뇌는 경보 신호를 받아요. 엄청 빠른데 재채기 반사를 포함한 다른 모든 과정에 제동을 걸게 되죠. 그런데 가장 긴 재채기 발작은 1981년에 기록되었어요. 죄송합니다. 무려 976일 동안 계속했다고 하네요. 그 기간 동안 영국의 한 여성은 100만 번 이상 재채기를 했었죠. 시력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은 머리 뒤쪽에 있어요. 흥미롭게도 여러분의 우뇌가 왼쪽 시력을 조절하고 반대로 좌뇌는 오른쪽의 시력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클럽이나 콘서트 같이 시끄러운 곳에 있다면 친구들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 귀를 닫아보세요. 웨이도 앞에 피부로 덮인 뾰족한 연골인 2주를 귀 안으로 밀어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귀를 친구 쪽으로 돌려보세요. 만약 좀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손가락들을 주먹으로 쥐고 엄지손가락을 빼고 이 손가락을 천천히 불어보세요. 만약 딸꾹질을 멈출 수 없다면 혀 위에 얼음 조각을 올려놓으세요. 또는 손바닥으로 귀를 막고 한숨에 빨대로 물 한 잔을 마셔봐요. 혀 끝을 당기거나 천장 쪽으로 팔을 올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사람이 코를 골 때 소리는 60dB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이는 일상적인 대화만큼이나 큰 소리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소음 수준이 80dB에 이를 수 있어요. 이는 작동하고 있는 믹서기만큼 큰 소리죠. 만약 더 빨리 일어나고 싶다면 얼마 동안 숨을 참으세요. 그렇게 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활성 모드를 켜게 되죠. 하지만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세요. 너무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심장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기분이 우울하다면 치아 사이에 연필을 끼워보세요. 미소 짓는 것에 관련된 근육들이 일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에 특별한 자극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엔도르핀을 생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곧 미소가 더 진짜가 되는 거죠. 오른손잡이 사람들은 음식을 대부분 입 오른쪽에서 씹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왼손잡이인 사람들은 왼쪽을 더 많이 사용하죠. 로즈마리 향은 초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외워야 할 때마다 근처에 로즈마리 장가지를 침대에 놔두고 외워보세요. 그러면 정보를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다리가 저린다면 머리를 흔들어 보세요. 약 1분 만에 근육이 이완되고 저리는 감각이 끝났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눈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 근육은 하루에 약 10만 개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요. 다리 근육을 그렇게 많이 움직이려면 80km를 걸어야 할 거예요. 데자뷰는 사실 두뇌 처리 지연 같은 것일 수 있어요. 뇌가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정보를 옮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이 있어요. 만약 그 과정에서 아주 작은 지연이라도 생긴다면 여러분의 뇌는 같은 정보를 2번 얻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그걸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처리하게 되죠. 귀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30%만이 한쪽 귀를 움직일 수 있어요. 파인애플을 먹을 때 입이 따끔거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과일을 먹을 때 파인애플이 여러분을 다시 잡아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파인애플은 브로멜린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과일인데요. 이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다행히도 위사는 이 문제가 되는 효소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죠. 목이 간질간질하다면 귀를 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목의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신경을 자극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간질거렸던 느낌이 사라질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은 TV를 볼 때보다 잠을 잘 때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해요. 친구에게 의자에 앉아보라고 하고 여러분은 검지를 친구의 이마 위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친구에게 손을 쓰지 말고 일어서 보라고 해보세요. 친구들은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도롱뇽이 꼬리를 재생하는 것처럼 인간도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연골은 여러분의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고무 같은 것인데요. 과학자들은 최근 연골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과정은 발목에서 가장 유효하고 무릎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으며 엉덩이에서는 가장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현기증을 느낀다면 발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뇌는 여러분이 무언가 단단한 곳 위에 서 있다는 정보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불쾌한 느낌은 사라질 거예요. 겨우 30%의 사람들만이 콧구멍을 벌렁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포옹하고 있는데 그 안고 있던 사람이 여러분의 등을 두드린다면 비언어적으로 이제 놓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손금이 있는 사람들은 손바닥을 가로지르는 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매우 드문데 세계 인구의 1.5%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2개의 손바닥 주름이 있어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일자손금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대부분의 경우 유전적인 거예요. 미래는 매우 짧은 수명을 갖고 있어요. 10일에서 14일 이상 살지 못하죠. 여러분의 입술은 손가락 끝보다 수백 배 더 민감해요. 물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죠. 하지만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주름진 손가락과 발가락은 여러분이 뭔가를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재채기는 코를 다시 맞추는 방법이라는 걸 증명했죠. 재채기는 코 안쪽에 늘어선 세포를 재부팅해줘요. 이는 선모들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후각상실증이라고도 불리는 무후각증이 있다면 그들은 냄새를 구별하거나 감지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평생 먹게 될 음식의 양은 아시아 코끼리 8마리만큼의 무게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인생의 거의 4년을 먹는 데 보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네요. 피부는 초당 100만 비트의 데이터를 분석해요. 귀와 코가 각각 10만 비트를 처리하죠. 혀가 제일 비생산적이에요. 단 1000비트를 분석하죠. 멀티태스킹은 사실 불가능해요.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두뇌가 서로 다른 일들 사이를 정말 빠르게 전환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경우 사람들은 실수를 훨씬 더 자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시간이 평소보다 2배 더 필요할 수 있어요. 반면
여러분이 예전에 여러 번 해봤던 신체 활동을 할 때는 정신적인 작업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깅하면서나 샤워를 하면서 직장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계속해서 소매를 고치는 누군가를 봤다면 그 사람은 아주 긴장한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자기 위로적인 기술이에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독특한지 고수잎을 씹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허브는 비누와 비슷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비누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계 인구의 4%에서 14%만이 그걸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중 한 명인가요? 다 큰 성인은 딱 걸음을 내딛는 데에 약 200개의 근육을 사용해요.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동안 눈은 계속 움직여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없거든요. 여러분의 뇌는 훌륭한 비디오 편집자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은 눈에 띄지 않죠? 뇌는 이미지를 안정시키고 수톤의 조각들을 하나의 부드러운 비디오로 연결합니다. 여러분의 위는 3에서 4일마다 완전히 새로운 내막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몸은 위가 스스로를 소화되는 걸 막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코 주변과 눈 안쪽의 온도가 올라가요. 이 현상은 피노키오 효과라고 알려져 있어요.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 유일한 인체 기관은 간입니다. 비록 원래 간 무게의 겨우 25%만 있어도 이 기관은 원래의 크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공감각은 흔치 않은 드문 능력이에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음악을 맛보거나 색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00명 중 1명만이 이런 증상을 갖고 있죠. 요즘 우리의 손가락과 발톱은 반세기 전에 자랐던 것보다 더 빨리 자라요. 오늘날 사람들이 더 많은 단백질을 먹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수분 손실이 체중의 1%에 도달하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5% 이상이면 기절할 수도 있죠. 체중의 10%를 초과하는 수분 손실은 좋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뇌는 1분 안에 48가지 이상의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1시간에 거의 3,000가지의 생각을 하고 하루에는 7만 개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각 사람의 머리에는 약 15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모든 가닥은 매달 1.27cm씩 자라요. 만약 각각의 머리카락의 성장을 다 합친다면 1년에 16km라는 거리만큼 자랄 거예요. 만약 다리에 쥐가 난다면 엄지발가락을 여러분 쪽으로 당기세요. 이게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고 경련을 줄여줄 거예요. 사람들 장 속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이 박테리아는 전자를 방출하고 작은 전류를 만들어요. 이게 박테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불을 좀 켜는 것일 수 있죠? 이봐요. 거긴 어둡잖아요. 평균적인 사람은 명이 닿을 때까지 150조 개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어요. 만약 뭔가를 먹거나 마시기 전에 이를 닦는다면 위례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치약에는 단 것을 맛보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쓴 음식을 맛보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화학물질인 알킬에테르 황산염과 라우릴 황산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DEC2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은 하룻밤에 몇 시간만 자고 일어나도 기분이 상쾌합니다. 이 사람들은 피곤해하지도 않고 늦잠도 자지 않죠? 아, 그 유전자는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 사람들은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요. 전 세계 인구의 5%만이 이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오직 인간만이 감정적인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들은 눈에 기름칠하기 위해 울죠. 여성이 남성보다 혀에 더 많은 위례를 갖고 있어요. 이게 35%의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맛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 즉 슈퍼테스터인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남성의 15%만이 같은 능력을 뽐낼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이 사진 속에서 눈썹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워해요. 이는 눈썹이 눈보다 얼굴 인식에 더 중요하다는 걸 증명해주죠. 손깍지를 낄 때 50%의 사람들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왼쪽 엄지손가락 위에 놓습니다. 49%의 사람들이 왼손 엄지손가락을 오른쪽 위에 놓죠. 그리고 단 1%의 사람들만이
엄지손가락을 서로 옆에 놔둬요. 여러분의 뇌에는 100조 개의 연결로 서로 연결된 86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는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들의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만약 이 많은 신경세포들을 세기로 결정한다면 3000년까지 걸릴걸요? 엄청난 시간 낭비네요. 두뇌의 메모리 용량은 하드드라이브의 4TB와 같아요. 이는 사진 800만 장이 넘어요. 여러분은 다른 얼굴들을 10,000개까지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숫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 5000개예요. 이게 여러분이 각각 얼굴의 모든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하루에 12시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약 800일이 필요할 거예요. 바자우족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둘러싼 바다에 사는 유목민 집단이에요. 희귀한 DNA 돌연변이 덕분에 이 사람들은 물속에 13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또 61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죠. 블루치즈는 꿈을 더 생생하게 만들어 여러분 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귀가 먹먹해지거나 아플 수도 있는데요. 껌 씹는 걸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목과 종이를 연결하는 작은 통로인 유스타키오관 열어주거든요. 이 관이 열리면 귀 속의 압력을 균등해지고 귀가 먹먹한 걸 멈추는 데 도움이 돼요. 또 유스타키오관을 열게 하품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의 상상력, 기억, 지식의 복합체입니다. 보통 사람은 매일 밤 4개에서 7개의 꿈을 꿔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지문이 심하게 손상되어도 원래의 패턴으로 다시 자라요. 만약 불평하는 손님들을 상대해야 한다면 등 뒤에 거울을 두세요. 화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걸 막아줄 거예요. 자신이 이러고 있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발의 인대와 힘줄이 약해져요. 이게 족궁을 평평하게 만들게 돼요. 그리고 발은 점점 더 넓어지고 길어지죠. 세계의 3%의 사람들만이 양쪽 손바닥에 X자를 그리고 있는 선을 갖고 있어요. 많은 문화에서 이걸 갖고 있으면 성격이 강하다는 믿음이 있죠. 인간의 뇌는 심장처럼 73%가 수분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뇌에서 2%의 액체가 없어진다면 지친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또 이게 여러분의 기억력을 엉망으로 만들고 집중 시간을 더 짧게 하고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키는 양쪽 팔을 쭉 편 길이와 같아요. 이것 좀 봐요. 특정한 유전자 돌연변이로 부러지기 거의 불가능한 초밀도의 뼈가 만들어져요. 보통 사람의 뼈보다 7배 더 단단하죠. 또 이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노화에 강한 피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밝은 빛이나 파란 하늘을 볼 때 작은 점들이 구불구불한 선으로 움직이는 걸 보았을지도 몰라요. 보통 1, 2초 동안만 볼 수 있죠. 때론 작은 벌레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것들은 여러분의 눈 뒤쪽에 있는 빛에 민감한 조직인 망막 앞의 모세혈관을 통해 움직이고 있는 백혈구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한 그 점들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만약 누군가가 눈썹을 치켜 올린 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DNA를 펴보기로 한다면 모든 건 1600억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질 거예요. 이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의 4만 배죠. 사람의 이빨은 상어의 이빨만큼 튼튼해요. 치아의 바깥층인 에나멜은 몸 전체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에요. 콧구멍은 항상 같은 능률로 작동하지 않아요. 숨을 쉴 때 콧구멍 하나가 대부분의 일을 하죠. 콧구멍은 2시간마다 교대해요. 여러분의 오른쪽 귀는 말에 더 잘 반응해요. 그리고 왼쪽 귀는 음악을 더 잘 인식하죠. 연구원들은 이런 이유는 말을 처리하는 게 좌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반면에 오른쪽 뇌는 음악과 다른 창조적인 기능을 다루죠. 입술은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수많은 작은 모세혈관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즐기는 동안 갑자기 뇌가 얼얼해질 수 있어요. 이는 입천장의 신경이 얼어붙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의 뇌에 신호를 보내서 이렇게 차가운 음식을 먹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지만 혀를 입천장에 대고 누름으로써 이 불쾌한 느낌을 극복할 수 있죠. 가능한 한 세게 누르세요. 통증이 곧 사라질 겁니다. 입술에는 땀샘이 없기 때문에 땀이 나지 않아요. 또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특별한 보호막을 생성하는 분비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태양, 바람, 그리고 추위에 그렇게 취약한 이유예요. 또한 다른 신체 부위보다 더 빨리 마릅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에서 침을 생성해내지 않는다면 음식 맛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다양한 맛을 인식하는 특별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액체가 없으면 맛은 이 수용체 분자에 결합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몸에는 평생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세포는 몇 개밖에 없어요. 이것들은 눈 안쪽 렌즈에 있는 세포들, 심장의 근육세포들, 그리고 대뇌피질의 뉴런들이죠. 뇌의 바깥층을 나타내는 멋진 단어죠. 밀레니엄 세대는 현재 25세에서 40세 사이의 사람들을 칭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보다 건망증이 심한 경향이 있어요. 이 현상의 주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에요. 백색증이 있는 사람들은 멜라닌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요. 이는 머리카락, 피부, 그리고 눈에 색을 주는 색소예요. 백색증은 희귀한 질환이에요. 미국에서는 18,000명에서 2만 명 중 1명만이 백색증을 갖고 태어나요. 하지만 눈 백색증도 있죠. 그리고 더 희귀하죠. 전문가들은 5만 명 중 1명만이 눈 백색증이 있다고 생각하죠. 하루 동안 여러분 몸 안의 혈액은 19,000km 이상을 이동해요. 지구 반바퀴만큼의 거리예요. 몸의 콜레스테롤의 거진 25%는 여러분의 뇌 안에 있어요. 이 물질은 여러분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혈액 뇌관문은 뇌세포가 혈액으로부터 콜레스테롤을 얻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뇌가 자신만의 콜레스테롤을 생산해내죠. 역설적이게도 치아는 골격계의 일부긴 하지만 뼈로 간주되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재생이 안 되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뼈가 부러지면 새로운 뼈세포를 생산함으로써 스스로 치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눈은 단 13m초 만에 뭔가를 볼 수 있고 그건 뇌가 그 이미지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비교하자면 눈을 깜빡일 때는 평균 100에서 400m초가 걸립니다. 밝은 햇빛은 17에서 35%의 사람들을 재채기하게 만들어요. 이 현상은 빛 재채기 반사라고 불려요. 여러분의 손가락은 굉장히 민감해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의 너비보다 넓지 않은 물체를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손가락이 지구 크기라면 여전히 자동차와 집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식당에 칼로리표가 있다면 사람들은 덜 건강하고 더 높은 칼로리의 음식을 주문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버거와 많은 양의 시저 샐러드를 비교하곤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아차리죠. 그리고 햄버거가 더 배부를 것 같으니 그걸 주문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양의 샐러드가 햄버거만큼이나 많은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다는 걸 모를 때는 더 건강한 선택을 합니다.